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6.3 조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7명이 22일 동안 본격적인 대권 경쟁을 펼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3강 구도로 점쳐집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송진호 후보도 출사표를 던져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전 10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에 나서고 김문수 후보는 새벽 5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새벽 0시에 맞춰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으며 일정을 시작하는 등 각 후보는 본격 대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후보들은 선거 벽보를 붙이고 현수막도 걸 수 있습니다. 18일과 23, 27일 분야를 나눠 세 차례 TV 토론이 열립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먼저 이뤄지고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는 6월 3일에 이뤄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당 주류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을 겪은 당을 복원하고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당 비대위원장에 당내 최연소 의원인 초선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김 의원에게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5살 1990년생인 김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당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이미지를 변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10일 비대위에서 대선 후보 선출 취소와 재선출 절차의 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참여하는 등 당 주류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단일화 혼란 수습에 당이 총력을 모으면서 중진들을 중심으로는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잇따랐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밤낮 없이 뛰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통합, 더 큰 연대,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막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선의 윤상현 의원은 과거의 시비는 마음에서 지우자, 분열은 필패라며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이 출발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대선이 어느덧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이제 유세를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판교, 동탄, 대전에서 대전을 돌면서 K반도체, K과학기술을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조금 전인 새벽 5시에서 이 가락시장에서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2시에 충청권 선대위 회의 그리고 5시에 보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후보들 기호도 모두 부여가 됐는데 이 부여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 의석이 많은 순서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어제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고 최종적으로 총 7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기호 3번인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결변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운동 이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선거운동 일정표 다시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인데요. 오늘 0시에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서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면서 유세를 한 이후에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오늘 자정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끝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예, 이 본투표 하루 전인 6월 2일 자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참여하는 TV토론은 18일, 23일, 27일 이렇게 세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재외국민 투표는 바로 다음 주인 20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9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호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일정을 보면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를 환송한 이후에 이 사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파기 환송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긴 하지만 당장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 민생이나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도 망언집 등을 공개하면서 계엄, 내란 등에 대한 입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법원 가처분 결정, 이 당원들의 압도적 단일화 찬성 등을 이유로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의원총회, 비대위를 거쳐서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고 후보 등록까지 마쳤지만 이 다시 진행한 전당원 투표에서 응답자 과반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겁니다. 결국 이 김문수 후보가 자격을 회복하면서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됐고 이에 따라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단일화, 빅텐트를 내세웠던 한덕수 후보 총리직을 사퇴하면서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이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가 당초 그렸던 그림처럼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시에 나왔던 빅텐트가 여전히 가능한 거냐 관심들이 많은데 여전히 네. 유효한 겁니까?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해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 한덕수 후보와 빅텐트에 공감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작부터 0%였고 앞으로도 0%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요 지금 끝까지 이 빅텐트를 강조하면서 대선 승리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문수 후보의 빅텐트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당 안팎에서는요 빅텐트는커녕 당내 화합도 어렵다 이렇게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경선을 뛰었던 나경원,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선대위 참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 후보에게 탄핵 반대, 즉각 단일화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요,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내걸면서 화합과 빅텐트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비대위원장에 90년생 김용태 의원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주말 동안 지도부가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했을 때 홀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독립적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김 의원이 이 이준석 후보와 정치적 동지로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빅텐트 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 좀 TV조선과 저희와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한 이상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후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다. 김문수 후보에게 괜찮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 괜찮다. 힘을 실어줄 테니까 앞으로 정치개혁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구도가 3파전으로 흘러갈지 빅텐트가 성공할지가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 전광훈 아바타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모은 망언집까지 만들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던 걸 감안하면 하루 만에 관역을 옮긴 셈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아바타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온 후보라며 축혀 세웠던 어제와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내오다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적 박탈과 재구속 등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는 요구와 함께 탄핵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탄핵된 정부의 총리이며 김문수 후보는 그 정부의 장관 아닙니까?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과거 역사 왜곡 발언 등을 했다며 자체 제작한 망언집까지 공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 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김 후보 측은 망언집을 내밀기 전에 아버지 이재명의 막말과 살인범 변호 전력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홍 끝에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 큰 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공식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원팀입니다라고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내홍의 불씨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원팀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뭐 국민들 당원분들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전략이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원이나 국민들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당내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SNS를 통해서 22일만이라도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당내 화합을 좀 추동할 수 있는 이런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또는 당내 화합이나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 대선 이후에 당권 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를 따라서 그런 SNS 비판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화합해야 될 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더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실 이번 주말에 있었던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권선동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쌍권 하면서 그 두 권 씨의 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이번 일들을 이끌었다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지금 선거 기간 동안은 김문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수습했다기보다는 갈등을 덮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이 대선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친윤 세력의 목소리를 좀 규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또 반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갈등이 결국은 대선 이후에까지 더 이어질 것이다. 아마 그때 당대표를 뽑는 그 과정까지 이 친윤과 친한계의 갈등 그리고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은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국민들께 알릴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좀 과정을 봤는데 지도부는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 과정이 개인들의 뭐 당권을 위한 당권 포석이다. 저는 예. 당권 포석을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두 분은 자리를 연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대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우리가 모르는 제안도 많이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차 알려지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은 나중에 하시고 선거운동 과정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하거나 최소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의 SNS 글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한덕수 전 총리와도 만남을 가지고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열심히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그 문제는 예.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를 선배님으로 칭하기도 하고요. 또 사부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선대위원장직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즉답을 피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어떤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당연히 선거를 돕죠. 그런데 그 직책과 관련돼서는 지금 당 일각이나 국민이나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그 공격 포인트에 부합하는 듯한 직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대위원장으로서 만약에 등장했을 때 또 공격 포인트에 부합하는 듯한 행보를 저희가 부합하는 행위를 한 거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서는 내부 논의 이외에 아마 김문수 후보님과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돕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직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고심들이 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선대위원장으로 직함을 내걸었을 때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공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대위원장으로의 직함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직함을 내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사표를 낸 지 8일 만에 결국 하차를 하게 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사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차출 얘기가 나오고 실제 그 사퇴를 하고 나올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아마도 후보 등록도 제대로 못하고 드랍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될 거를 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전 권한대행이 일단 국민들께 사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60일 동안 좀 국가의 위기 관리를 하라고 국민들께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8일 만에 무의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본인의 뭔가 안타까움이나 아쉬움 이런 걸 뒤로 하고 국민들의 약속을 저버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문직으로 국민들께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40년 이상의 공직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분야는 그분에게는 사실상 처음 맞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 생활을 뭐 수십 년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초보였고 초보 정치인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력이 없는,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런 불신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후보 등록은 김문수 후보로 마무리가 됐고요. 당 내홍은 수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새 비대위원장에 90년생 초선 김용태 의원을 내정하면서 파격 인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의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지도 계속성을 이어가면서 조금 더 국민들께 신선함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의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나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당의 개혁도 같이 상에서 이끌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메시지로 이제 김용태 가장 최연소 의원을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경우는 이제 비대위원으로 또 재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를 연속해서 갖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국민께 각인시킬 수 있고, 또는 당에는 이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불안함도 있었거든요. 그런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 연대 부분에도 어느 정도 끈이 이어질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내정한 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고령이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고령 리스크 같은 것들을 좀 상쇄하기 위한 선택인 것 같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길 바랍니다. 뭔가 먼저 지금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이 주류에서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아니면 이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이런 입장 선화,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주길 바랍니다만, 지금 결국 같이 가고 있는 그 비대위원장과 우리가 아까 제가 소도에서 쌍권 했던 것처럼 비대위원장은 결국 그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아닙니까?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펼치고자 하는 그런 뭐 좀 개혁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을 저희는 전혀 갖고 있고,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사실 과거에 그 천하용인하면서 함께했던 그 정치 세력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로 사실 이준석 후보가 당을 국민의힘을 나가면서 그 이후로는 결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해내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친윤 세력들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이런 주류 정치인들이 이끌었던 좀 구태한 모습들을 좀 벗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내정을 한 게 결국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판단이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 건데, 그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단일화 가능성은 당연히 살아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판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지지율, 저희가 알 수 있는 지지율을 통해서 지지율이 만약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단일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지금 대선뿐만 아니고 다음 지방선거의 판세를 원하는 판세가 만약에 3자 구도다. 그러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어느 정도 지지층이 좀 쏠릴 수가 있죠. 그런데 3자 구도를 원치 않고 1대1 대결 구도를 통해서 민주당을 견제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쏠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런 국민적 시각 또는 지지율의 추이,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약간의 변동이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단일화는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에도 이재명 민주당의 독주를 바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그 변곡점이 저는 지지율 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있어서 좀 어떤 작용을 할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당원이 한 9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원 9만 명의 뜻과 책임당원만 한 76만 명 되는 국민의힘의 뜻이 부딪혔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이 3자 구도, 예전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3자 구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반추해 보면 사실은 개혁신당이 3자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은 마련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정치적 국민적 의사가 지지율을 편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그 현실의
부합하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이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어제는 이 당의 텃밭인 전남을 찾아서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죄부터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동안 이재명 후보는 이 지방을 다니면서 51개 소도시를 다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 호남 지역보다 영남 지역을 더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 어떤 외연 확장 전략이 아닐까 풀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난 그 22년 대선을 떠올려 보면 0.7%라는 아주 작은 표차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영남 지역의 표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더 지난 대선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아서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라는 후보의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영남 지역을 많이 찾은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나 그리고 최근에 내놓고 있는 뭐 정책적 발언들을 보더라도 이전에 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진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린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단순히 영남 지역 가서 우리 보수도 품겠습니다. 이런 그냥 그 인사치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이번에 잡게 된다면 우리는 보수의 색깔도 보수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뭔가 파란색, 빨간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념 앞에 그 민생 앞에 이념이란 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하겠다는 후보가 지속적인 메시지를 냈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분위기가 꽤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민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엉터리 후보 교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면서도 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뭐 선거 전부터 아마 그 민주당의 공세 프레임으로 저희가 인식을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 전체적인 취지는 내란 동조 세력이 국민의 힘이라는 건데 이미 그 부분은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란 옹호 후보 이렇게 표현하고들 계신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계엄에 대해서 사실 옹호한 적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옹호라는 부분은 계엄이 반드시 필요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참석도 안 한 전력을 토대로 보면 저 공세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걱정할 부분 현재의 민주당과 현재 김문수 후보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헌 문란적 입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 불러내서 여러 가지 물어본다든가 재판을 중단시키는 입법을 하면서 무죄 면소 판결할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회개한 입법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 행위 공직선거법상 행위를 빼는 듯한 입법을 하는 이 부분들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에 대한 비교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는 크게 할 말이 없으실 것 같고 과거의 이재명과 과거의 김문수를 비교해봐도 저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올 때마다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공세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유리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미래로 넘어가지 않을까 두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 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사실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가 이 김문수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좀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다시 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 공격 관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 김문수, 한덕수 갈등 속에서 김문수 후보를 조금 옹호, 대변했던 이유는 저희가 김문수 후보의 가치, 과거, 정책, 비전 그 어느 것도 동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수십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후보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뭔가 막 교체되는 듯한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저희는 인식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다행스럽게도 바로잡아져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만 쭉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을 나가서 정광훈 씨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그 일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참지 못하고 SNS에 지지 글을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과거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문제라고 저희는 지적을 합니다. 결국 왼쪽에는 정광훈 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하는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김문수 후보를 절대 선택해주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까지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망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망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그때 이재명 후보의 망언집이라고 냈었을 때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명언집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이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면은 반성하고 되돌아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그런 서로 망언집이라고 하는 그 문장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자극적이고 어떤 정치인이 더 선을 많이 넘었느냐라고 판단할 때 저희가 봤을 땐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들 제가 지금 입으로 다시 옮기기도 좀 그런 발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발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들을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캠프에서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저희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어젯밤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9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0대 때 중국으로 끌려가 3년간 위안부 피해를 겪고 2000년 귀국한 이옥순 할머니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곳곳을 돌며 위안부 참상을 알려왔습니다. 이옥순 할머니 별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6명만 남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재판과는 달리 법원이 지하 통로 이용을 불허해 처음으로 지상 통로를 이용해 걸어서 법정으로 향할 예정인데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10시 15분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을 2시간여 남긴 법원 주변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직원과 함께 출입문을 막고 사전에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는 달리 이번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지상에서 하차한 뒤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언론사 포토라인을 지나갈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거나 대선 관련 메시지 등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 담화나 영상 메시지를 냈지만 취재진과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구도 요청과 달리 공식 소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돼 김 여사 강제 구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민주당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인사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 측은 바로 항소했고 오늘 오후 2시 수원 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선고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10일 SNS에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과 함께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씨 선고 기일은 지난달 결심 공판 직후 결정됐는데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니 갑자기 선고를 미루라는 겁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부를 압박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거로 믿습니다. 이 후보 재판 일정은 대부분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오늘 법원의 결정이 선거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합니다. 앞서 1, 2차 재판 때와 달리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형사재판 공판 절차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선 재판들과 다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원 출입구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기자들이 있는 그 포토 라인에도 이제 서게 됩니다. 아마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했던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지적을 이제 받아들여서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에서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경호처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이번에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그리고 또 질문을 받거나 직접 대선 전국에 관해서 또 메시지를 내게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의 공개적인 메시지는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지금 이 재판을 내라 우두머리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싸우고 전체주의 도전에 대한 싸움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재판이 부당하고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선거운동 첫날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에 검찰청사로 좀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검찰이 이제 출석 요구서를 이제 보내고 이번 주 내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나오라 이렇게 이제 김 여사 측에다가 이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선거 기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뒤에 조사를 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공적인 지위에서 이미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계속 출석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죠. 더 이상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고요. 온갖 이 권력의 뒤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불과하고요. 지난번에 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받는 어떤 특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마 검찰도 그때의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소환 요구를 했고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집행까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충분히 고려한다면 자진 출석을 해서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법에 예외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을 한다면 어떤 조사들을 좀 중점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게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에 그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그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사와 함께 또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김 여사가 출석을 하는 경우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이제 지시를 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 서울 남부지검이 이제 수사 중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좀 함께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마 내용상 시간상 이렇게 함께 조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의 아내죠 배우자 김혜경 씨 항소심 선고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1심 법원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심 항소심 선고에서는 이 유죄 판단이 계속 이어질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여기 관심이 쏠리거든요. 뭐 유무죄의 가능성이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1심 재판부는 배모 사모관이 그 식사비를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 금액이 이제 10만 원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상적인 사건치고는 약간 벌금이 가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1심에서도 그렇고 아마 항소심 절차에서도 김혜경 여사 측은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벌써 뭐 7번 정도 치렀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한 번만 치러도 이런 결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이 보좌하는 참모들이 있으면 알아서 잘 처리할 거로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결제했다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를 좀 면밀히 잘 살폈다면 무죄의 가능성도 한편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배모 사무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김혜경 씨 항소심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배모 사무관이 혼자 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모 관계를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혜경 씨가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한 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너무 놀랐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 보니까 본인의 불찰이 있었다라고 이제 반성을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 공모 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그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좀 양형상 좀 가볍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계속해서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변동 없이 그냥 벌금 150만 원으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도 추가로 질문 짧게 드릴게요. 배모 사무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거든요. 김혜경 씨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 배모 사무관의 혐의는 이 기부행위 공모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관해서 이제 주장한 부분에 허위사실 공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그 형의 이 과다가 이 사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김혜경 여사가 이 결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요. 배모 사무관의 형의 선고가 뭐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금 뭐 김혜경 여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정황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김혜경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항소심 선고 날이 오늘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김혜경 씨 항소심도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법 116조의 취지상 그 주장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116조는 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헌법적 원칙으로 천명해 놨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데 굳이 이 혐의 사실 중대하지 않은 이 사건을 선고할 필요가 있느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인 거고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경우에는 헌법 84조의 논란의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선고를 연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주요 재판들이 지금 대선 이후로 줄줄이 밀린 상황에서 김혜경 씨의 재판까지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 압박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사법부 압박, 사법부 흔들기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을 해달라라는 요구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제 재판이 다 줄줄이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혜경 씨의 이 선고까지 미뤄달라 어떤 국민이 이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싶고요. 더 이상 이제 사법부 흔들기 아니면 삼권 분립에 대한 파괴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이스탄불에서 휴전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푸틴을 기다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양국 휴전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직접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возобновить прямые переговоры, причем, подчеркну, без всяк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Начать предлагаем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두 나라가 모두 준수하는 진정한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협상 제안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4개국 정상이 러시아의 30일 휴전을 촉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확정하길 기대하며 우크라이나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압박으로 돌아섰던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에게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쿠르스크 재점령이라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휴전 협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잘 지켜진다면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외교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 실제 휴전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첫 부활 3종 기도를 집전하면서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지만 오늘날 3차 세계대전이 조각조각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엔 항구적인 평화를, 가자지구엔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거행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 열렸던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관객들이 선수를 향해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프로레슬링 하면 과거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요즘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챔피언에 오른 진계성 선수가 환호를 받으며 퇴장합니다. 국내 신생 프로레슬링 단체 PWS가 서울에서 개최한 경기였는데요. 체육관에 마련된 3,000여 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관객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들과 부모들이었습니다. 네, 1970년대에는 프로레슬링이 국민 스포츠였는데 사진을 보니까 열기가 그때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뭔가요? 네, 한물간 스포츠로 여겨지던 프로레슬링의 인기의 비결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프로레슬링에는 악당이 등장하는데 악당이 벌받는 것에 열광하는 겁니다. 경기에서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자 어린이들은 정의는 승리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어린이들에게 본보기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링에 오른다고 합니다.
네, 아빠의 추억이었던 프로레슬링을 초등학생들이 부활시켰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따뜻한 햇볕과 함께 온화함을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15도 안팎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껴 있습니다. 특히나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한데요.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겠고요. 낮 동안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해안,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